오늘 7억이었던 집이 내일 7억 2천이 되고 내일 모레 7억 4천이 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소비를 하고 자산을 사겠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요. 돈의 흐름, 즉 금리를 모르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저금리에 돈은 풀리는데 경기는 안 좋고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돈을 언제 어떻게 넣어야 하고 언제 빼야 될지 오늘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금리를 알아야 할까요? 사람도 고혈압, 저혈압이 있죠.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의 흐름, 즉 피해 속도가 빠른 저금리, 이게 고혈압, 그리고 피해 속도가 느린 저혈압, 이게 고금리입니다. 피해 속도를 결정하는 심장의 역할, 이거를 바로 미국 연준이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하는 거고요. 이 금리에 따라서 돈의 방향과 자산의 가격이 출렁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릴 때 나타나는 경제 현상들이 있죠. 결국 내가 금리를 알아야 이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가 있고 내 돈을 어느 시점에 어느 자산에 넣어야 할지 이게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인생에서 꼭 한 번은 금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뭘까요? 금리는 돈의 가치예요. 지금 은행에 돈을 맡기면 1%도 안 주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만큼 그 대가인 이자를 적게 주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갔다면 돈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만큼 돈의 대가인 이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경기 침체가 되면 금리 인하가 되고 시중에 돈이 풀린다. 경기 과열이 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회수된다. 이게 금리 정책의 기본적인 구조이죠.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에 돈을 맡기고 받는 이자가 줄어들죠. 그러면은 은행 예금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워지겠죠. 예금 이자가 줄어드니까 저축하는 대신 소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도 낮아졌겠다. 금리도 싸졌겠다.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고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낮은 예금 이자 대신에 주식 배당금 그리고 부동산 월세로 투자 수단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저금리에는 돈을 빌리기 쉬워지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온 이후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되니까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낮춰놨죠. 돈이 풀리게 되면은 돈을 사람들이 쓰고 소비하고 투자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제로 금리 수준까지 저금리로 낮춰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금리 인하, 돈이 풀리게 되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한다. 자연스럽게 경기는 활성화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물론 돈이 흔해지다 보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물론 물가는 생산비나 수요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하지만 오늘은 화폐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자가 늘어나겠죠? 사람들은 소비를 하는 대신에 은행에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은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고 사업했던 사람들은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업, 이 수요들이 감소하게 되겠죠. 자연히 자산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경기의 흐름은 느려지겠죠. 이 고금리가 지속되면 돈이 잘 돌질 않아서 경기가 침체될 수가 있어요. 피가 잘 안 도는 저혈압이죠. 저금리에는 인플레이션이 문제, 고금리에는 디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금리의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7억이었던 집이 내일 7억 2천이 되고 내일 모레 7억 4천이 되고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소비를 하고 자산을 사겠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요. 반대로 고금리 디플레이션, 자산 가격이 계속 떨어집니다. 오늘 7억이었던 집이 내일 6억 8천, 그 다음날 6억 6천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왜냐?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자산 가격은 떨어질 테니까요. 이렇게 저금리와 고금리는 각자의 장단점,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배운 정보를 가지고 지금 상황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건 1980년부터 미국의 금리와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점차 금리가 낮아지면서 돈이 많아지겠죠.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럼 현재 금리는 어떨까요? 한국은 0.5, 미국은 0에서 0.25. 코로나 이후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급격하게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 금리를 내린 후에 통화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M2 통화량 증가량을 볼게요. M2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M2가 증가했다는 것은 비교적 빠르게 쉽게 빼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량이 코로나 이후로 3월부터 급증했죠.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6월달 기준으로 3,078조 원의 유동자금이 풀렸는데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풀린 유동자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차트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2월에서 3월 주가가 급격하게 빠졌죠. 돈의 힘으로 코로나 이전 회복은 물론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실물 경기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자, 그럼 물가는 어떨까요? 전월 대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인데 7월달 0.7%까지 상승했어요. 이게 1년으로 치면은 물가가 8.4%까지 올라간 거예요. 30년 만에 최대 상승률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보통 물가가 올라가는데 코로나 이후로 소비가 위축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가 안 올랐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 심화로 인해서 다시 물가가 급등한 겁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 저금리, 그리고 저금리로 인한 통화량 증가, 그리고 증시 회복, 물가 상승, 이런 패턴이죠. 저금리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기죠. 이게 바로 저금리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이 저금리의 부작용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시중의 돈을 회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실물 경기가 망가져 있죠. 게다가 각국 정부들 부채, 그리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사상 최고치란 말이에요. 섣불리 지금 금리를 내렸다가는, 섣불리 돈을 회수했다가는 큰일이 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시중에 풀린 돈이 회수가 되면서 대출 이자,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데 대출 이자 부담이 과중되겠죠. 가계, 그리고 기업, 파산자가 속출을 할 겁니다. 동시에 자산 거품도 꺼지겠죠. 저금리인 지금 상황은 고혈압 상태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 몸도 좋지가 않은데 지금 응급실에 누워서 커피, 에너지 드링크 마시면서 에너지를 쥐어 짜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다 어디 한 군데 막히면 쓰러지는 거죠. 그 뇌관이 바로 코로나로 인한 실물 경기의 급격한 악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될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지금까지 돈의 힘으로 쌓아 올린 자산의 거품 한순간에 꺼지면서 큰 위기가 생길 거예요. 이게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저금리 시대, 우린 도대체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요?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한번 그림을 볼게요. 마이너스 금리에 진입한 나라들의 마이너스 금리 진입 1년 전과 진입 후의 자산 가격 변동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주식은 마이너스 금리 1년 전에 마이너스 3.7에서 시행 후 14.3%까지 올랐어요. 부동산은 마이너스 금리 전보다 10.4%가 올랐고요. 낮아진 금리 효과로 인해서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특히 주식의 수익률이 좋아진 것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연준에 대항하지 말라. 연준에서 돈을 풀면 자산이 무조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맞서서 자산을 팔거나 인버스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격언입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 그리고 연준이 돈을 이렇게 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내가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는 기회비용을 잃는 거예요. 무조건 자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조심해야 한다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돈이 한순간에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변수, 바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뇌관이 한순간에 터진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거품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게 급증을 했었죠. 그러자 이 경기 과열을 우려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너도 나도 받았던 이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신용도 낮은 대출자들이 이 금융위기 부담을 견디다 못해서 파산을 하게 되고 결국에 금융위기로까지 번지게 됐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그리고 저금리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필수다. 우리는 이 유동성의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유동성의 파도는 타되 단지 대출의 비중, 그리고 자산 투자의 비중, 이 비중을 조절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자산,
달러, 채권, 금 같은 안전자산을 반드시 보유함으로 해서 자산의 거품이 꺼졌을 때 내 자산 가격 하락을 해지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가 싸다고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빚내서 투자, 영끌 투자 이런 거는 자제하셔야 되고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투자들의 결론은 항상 파멸과 파산이었죠. 유동성의 흐름은 타되 욕심을 버리고 위험에 대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개미들이 다시 인버스, 거꾸로 가는 투자, 인버스나 레버리지 2배 먹는 이런 투자들을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그것도 빚내서 말이죠. 이런 투자 무조건 자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로. 이미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가장 효율적인 투자 방법이 뭘까요? 분할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몰빵이 아니라 시점마다 기간을 두고 간격을 정해서 일정 금액씩 나누어서 사는 거예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우량 자산을 5년,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면 중간에 위기가 오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물 경기를 잘 체크하자. 가계와 기업의 파산율 증가, 그리고 경매 증가, 연체율, 은행 연체율 증가, 이런 수치들은 경제 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입니다. 경제의 뇌관이 터지는 그 도화선이 되는 수치들이죠. 이런 수치들이 증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물가는 너무 과다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은 금리를 올릴 수가 있고 경제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투자 관점에서 이 금리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신다면 반복해서 보시고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금리 공부는 평생에 한 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반드시 잡혀 있어야지 금리 변동에 따른 경제 상황, 이런 것들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내 투자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조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태풍까지 지금 말썽이죠. 몸 조심, 건강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